샤를르 르퍼렁 이후에 또 여러 가지 원장직이라든지 뭐 저는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은데, 이런 어떤 정부 기구나 객관적인 일을 하는 기관에서는 누가 원장이 되는지, 그 원장의 오른팔이 누구인지, 나랑은 친한지 아닌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또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양대 그런 세력을 형성했던 두 명의 주요 멤버들을 제가 소개를 해드리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화가이기도 하고 미술 이론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미술 비평가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명은 호셰 드필, 로제 드필이라는 인물이고요. 그리고 또 한 명은 엉드레 펠리비앙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두 분 다 엄청난 생산성을 보여주세요. 그림만 많이 그린 게 아니라 글을 그렇게 많이 쓰시는 거죠. 뭔가 주장을 하기 위해서. 특히 아카데미에 있었던 굉장히 중요한 문화가 있는데요. 프랑스 말로 이렇게 여럿이 모여서 학술적인 견해를 발표하는 장을 콜로키움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어떤 각자 발표하는 것보다 강연 형식의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을, 이런 세미나 형식을 컨퍼런스, 꽁페런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카데미의 초기 전통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컨퍼런스입니다. 그래서 신청을 하거나 의뢰를 받은 멤버가 주제를 가지고 많은 회원들 앞에서 자기가 생각하고 연구한 바를 발표를 하는 것인데요. 지금 보시는 것은 1667년도에 멤버였던 앙드레 펠리비앙이 컨퍼런스를 했던 그 표지입니다. 저희도 오늘날 학회를 하면은 발표만 하고 싶은데 학회 일주일 전까지 발표 원고를 주세요, 발표 자료를 미리 주세요 하는데, 다 미리미리 이렇게 주셔가지고 출간을 또 하기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주제는 조금 열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컨퍼런스라는 제도 자체가 아카데미가 그렇게 꽉 막혀 있는 곳이 아니었다. 각자 주장을 하고 싶은 것들은 자유롭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분위기였다라는 걸 조금 말씀드리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엑셀런트한 페인터들, 훌륭한 그 화가들에 대한 그들의 작품과 그들의 삶에 대한 어떤 인터뷰 결과를 오늘 강연을 하겠습니다 라는 주제에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컨퍼런스에서 펠리비앙이 굉장히 중요한 과업을 하나 수행을 합니다. 바로 뭐냐면, 그림이라고 다 같은 그림이 아니다. 그림 중에서도 더 고급스러운, 더 노블한 장르가 있고 그렇지 않은 장르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의 입장에서 보면 뭔 소리야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하지만 1667년도 컨퍼런스에서 앙드레 펠리비앙은 굉장히 진지하게 우리 논문을 발표하는 거니까 이런 근거에 따라서 이 그림은 이거보다 더 공을 인정해줘야 돼, 이 그림을 그릴 때는 별로 신경을 안 써도 돼, 이런 것들을 굉장히 논리정연하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제가 조금 해석을 달아놓은 슬라이드를 가지고 왔는데요. 가장 최고야 라고 하는 건 알레고리화입니다. 알레고리라는 개념은 한국어로 굳이 번역을 하면 우의라고 해서, 예를 들어 풍요라든지 평화처럼 구체적으로 표현하기 어려운 추상적인 가치들을 인물의 형태라든지 어떤 구체적인 형상으로 표현하는 그런 개념의 그림을 알레고리화라고 합니다. 알레고리화를 가장 위에 놓은 이유가 무엇이냐면, 약속된 코드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내 눈에는 그냥 젊은 여자가 과일밥을 들고 옷을 벗고 있네 이지만, 알레고리를 이해하는 사람들은 풍요롭다, 이것은 풍요야, 이렇게 이해를 하기 때문에 그러한 그림 바깥쪽에 있는 지식의 차원을 흡수할 수 있어야지만 이해할 수 있고 창작할 수 있는 그림을 알레고리라고 본 것이죠. 그리고 그 아래의 등급으로는, 등급이라는 표현이 조금 소고기도 아니고 좀 그렇긴 합니다만은, 역사화입니다. 하나 더 위로 올라가서 말씀을 드리면, 이 역사화에는 또 세 가지 장르를 구분을 해 두었어요. 종교적인 그림도 역사화이고, 신화적인 그림도 역사화이고, 전쟁 그림도 역사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역사화를 잘 그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림 솜씨만 있으면 될까요?
역사적인 지식을 모르면 절대 그릴 수가 없기 때문에 역시 노블한 장르로 갈수록 그림의 어떤 기계적인 솜씨가 문제가 아니라 지식적인 차원, 어떤 연구의 차원이 동반이 되는 그림들을 노블하다라고 본 것이죠. 그 다음으로는 초상화인데요. 사실 이제 우리 오늘날에는 인간 중심, 인간 존재 중심의 철학을 하지 않아야 된다고 우리가 생각해서 인류세 이야기도 하고 많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꽤 오랜 시간 동안 포트레이트라고 하면 사람을 그린 것만 초상이라고 본 겁니다. 그리고 아무나 그렸을까요? 뭔가 노블하다고 여겨지는 사회 지도층들이 대부분 초상화의 모델이 됐기 때문에 그들의 정신과 그들의 기운을 담은 초상화도 꽤 노블하다라고 봐준 것이죠. 그 다음으로 보면 풍속화가 있기도 하고요. 동물은 그 아래입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부터 너무 재미있고 펠리비앙이 되게 애쓰셨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그냥 동물화가 아니라 포유류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얼마나 위계 질서에 사로잡혀 있었던 사고방식인가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맘때쯤 되면 프랑스 마트에 가면 사냥한 고기들을 파는 지비의 요리들을 막 마트에서도 팔고 식당에서도 파는데, 본인들이 귀족적인 스포츠로서 사냥을 해서 잡은 사냥 고기, 죽은 고기를 그리거나 물고기를 그리는 것은 포유류에 비해서, 조류에 비해서 한 급 낮아,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고요. 그보다 더 낮은 건 뭐냐? 동물이 아닌 친구들. 친구들이란 표현을 억셉트하지 않으셨겠죠. 펠리비앙이라면 어떻게 그들을 친구라고 부를 수 있어 라고 하겠지만, 과일이라든지 꽃그림이라든지 이것도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같이 바다에 있는데 물고기보다는 조가비가 한 급 아래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 아래로 가서 보면 해양 풍경을 그린 것, 그리고 가장 낮은 위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풍경화라고 볼 수 있는데, 아무래도 당시의 사고방식으로는 풍경화는 일종의 배경이야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미지들은 여기에 또 맞서가지고 나도 가만히 있을 수 없지라고 생각했던 로제 드필, 호시아 드필이 또 여러 가지 또 강연록을 책으로 써내기도 하고, 특히 학생들하고 같이 공부했던 뭐 회화의 기본 원칙들을 또 책으로 펴내시기도 하고, 또 아나토미, 해부학적인 지식들에 대한 것들을 또 강의를 한 것을, 컨퍼런스를 한 것을 강연록으로 출간을 바로바로 합니다. 또 하나 재미있는 사실은 이러한 출간물의 타겟 독자가 누구였냐 하는 것인데요. 학생들은 아닙니다. 학생들이 이미 강의실에서 배우니까. 그래서 이건 누구를 위한 것이냐면 당대의 미술 애호가들이라든지 미술 비평가들, 평론가들한테 좋은 그림의 기준은 이것이니까, 우리가 정했으니까 이걸 가지고 취향을 연마해라, 이걸 가지고 수집에 참조해라, 이런 준거 기준을 마련해주는 행위였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은 이제 미술사 전공이긴 하지만 작품을 분석한다든지 작가를 연구하는 그런 세대에서 조금 다음 세대의 연구자이기도 하고, 제가 프랑스에서 공부하면서 이렇게 체득했던 미술사 방법론 같은 경우에는 창작 이외의 어떤 키워드로 미술사를 보는 것, 예를 들어 후원이라든지 양성이라든지 육성이라든지 유통 같은, 연구 같은 부분들을 어떻게 미술사를 더 다양한 네트워크로 볼 수 있게 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이 아주 많은 사람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보면 저는 너무 막 신이 납니다. 재밌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로제 드필이 제 점수는요? 하고 오디션 프로그램처럼 화가들을, 옛날 화가들도 있어요. 뭐 뒤러라든지 동시대 화가들, 루벤스 같은 17세기 동시대 화가들도 있지만 16세기 화가였던 티치아노라든지 더 전의 화가였던 뒤러 같은 사람들을 쭉 리스트업을 해놓고서는 구성은 몇 점, 뭐 색채는 몇 점, 영양, 완성도는 몇 점, 이런 식으로 점수를 막 매겨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감사한 게 이런 모든 자료가 이제 다 제가 프랑스에 안 가도 돼요. 제가 유학할 때만 하더라도 이거 한 장 보려면 미리 신청서를 내고 뭐 하루에 1시간에 아카이브 하나밖에 못 본다 그래가지고 또 장갑을 끼고 핸드폰으로 찍지 말라 그래가지고 슬라이드를 이렇게 가져오고 했는데,
네, 갑자기 라떼 이야기가 됐지만 요즘에는 그냥 프랑스 온라인 아카이브에 접속을 하면 다 우리가 찾을 수 있죠. 이제 여러분들 세대에 해야 되는 연구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석하고 이런 것들과 기존의 연구를 어떻게 연결하고 이런 것일 것 같습니다. 높은 점수를 주신 분들 중에서 눈에 띄는 분이 루벤스입니다. 우리 학생 여러분들도 이제 학점에 되게 예민하실 텐데 그 모든 분야에서 고득점을 지금 고루고루 받으신 분이 루벤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사람마다 채점표가 다르잖아요. 채점표가 다르기 때문에 드필의 채점표입니다. 드필이 봤을 때는 베니스 출신의 화가들이라든지 루벤스처럼 색깔을 잘 쓰는 사람들, 굉장히 막 그 드라마틱한 구도를 취하고 색깔을 잘 쓰는 화가들이 최고야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의 반대편, 이런 표현이 좋을지 모르겠지만 그와는 조금 다른 관점을 갖고 있었던 앙드레 펠리비앙 같은 경우는 노노노 아니야 라고 얘기하면서 그림에서 중요한 건 대생 실력이야, 구도를 잘 잡는 거야, 색깔은 지나치게 감정에 호소하는 요소이기 때문에 이성적인 그림을 파악하려면 구성이라든지 대생을 잘해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드필은 또 그 다음 컨퍼런스에서 아니야 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 컨퍼런스에서는 또 펠리비앙이 아니지 이런 식으로 계속 논쟁을 하는 거예요. 이 논쟁을 프랑스어로 querelle du coloris, 색채 논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도 사실은 세부 전공을 굳이 따지면 19세기, 20세기 초 미술사이라서 이렇게 깊이 파보기 전까지는 논쟁이라고 하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죠? 야, 완전 반대편이어가지고 절대 접점이 없고 막 끝까지 싸우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논쟁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올해 초에 그 프랑스 고전문학회에서 발제를 하게 돼가지고 아카데미를 조금 제가 이 논쟁 부분을 조금 깊이 팠던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까지의 저의 그 중간 결론은 이 논쟁은 막 싸우자의 논쟁이었다기보다는 오히려 그 좋은 그림이 무엇인가에 대한 어떤 다양한 의견들이 자유롭게 오갔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카데미가 뭐 양분돼서 싸웠고 그들만의 어떤 굉장히 교조주의적으로 무언가를 뭐 강요했고 이런 인식을 우리가 흔히 갖고 있지만 그렇지 않았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들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이렇게 컨퍼런스를 하면서 말로만 막 하면 더 지겨우실 거잖아요. 그래서 덜 지겨우시라고 계속 제가 시각 자료를 갖고 오는 것처럼 이들도 컨퍼런스 출간을 할 때 이렇게 이미지들을 추가로 넣어서 이해를 돕습니다. 색깔을 그냥 이렇게 따로따로 쓰는 것이 아니라 이것들끼리 그라데이션을 해가지고 합쳐 본다든지 그러면 더 조화로운 그림이 나올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포도 송이를 얼마나 잘 그렸는지도 중요하지만 그걸 판단하는 기준은 전체뿐만 아니라 한 알 한 알 포도알을 얼마나 잘 그렸는지도 중요해 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제가 이 17세기 후반에 이러한 논쟁을 둘러싸고 굉장히 흥미로운 생각들을 공통적으로 발견을 하게 됩니다. 바로 전체와 부분에 대한 생각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로제 드필하고 앙드레 펠리비앙은 전체와 부분에 대한 생각은 같아요. 다만 그 전체에서 중요한 부분이 한 사람은 대생이라고 생각했던 거고 한 사람은 색채라고 생각했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오히려 17세기를 넘어가면서 우리 정치 사상도 그렇고 인체를 이해하는 방식도 그렇고 예전에는 그냥 한 덩어리로만 이해를 했던 것이 우리의 장기 하나하나가 모여서 인간이 되는 것인가, 그러면 영혼은 어떤 것인가, 정치체를 이해할 때도 하나의 덩어리로만 이해했지만 어떤 정부 부처라든지 여러 가지 제도들의 연동되는 총합, 부분의 총합으로서의 전체에 대한 생각은 사실 공유되어 있었다는 것을 좀 확인할 수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들은 다시 한번 저도 읽어보니까 굉장히 동시대적인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한 공동체에 지금 있지만 예전처럼 야, 우리는 아주대 학생 하나, 물론 아주대 학생은 하나죠. 우리는 하나인데 하나라는 게
통일된 전체주의적인 하나가 아니라 각각이 서로에 대해서 관계를 맺고 서로에 대해서 종속이 된 상태에서 유연한 어떤 공동체로서의 하나, 이걸 우리가 앞으로 이야기하는 융합적인 사고방식이자 뭐 그럴 텐데 좀 그런 얘기들로 독해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중간 정리를 하자면 색채 논쟁은 선과 색의 대결. 근데 참 우리가 대결 구도를 좋아해요. 이번에 지금도 저도 너무 또 아직도 빠져있는 흑백 요리사 같은 걸 보면 누구 대 누구, 이거는 너무 재밌잖아요. 막 서사가 나올 것 같고 한 명밖에 선택이 안 되면 한 명은 또 떨어지는 거고 막 이런 게 있지만 사실 역사를 이해할 때 정말 이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거죠. 누구 대 누구로만 볼 수 없는 정말 많은 이야기가 있고, 흑백 요리사 얘기를 조금 더 하자면 그게 히트를 친 이유는 둘의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구경하는 사람들이 마이크 다 하고 카메라가 100대가 넘게 동원됐다고 하더라고요. 같은 이야기를 할 때 다른 사람들은 어떤 행위를 하고 있었는지, 그들의 행위들이 어떤 네트워크를 맺어가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는 시대에 17세기 프랑스 아카데미의 색채 논쟁을 선과 색의 대결 이라고 보는 것보다는 아카데미의 역할과 지향에 대해서 산발적으로 창발한 여러 어떤 의견들의 모음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